자, 마지막에 지금 26호,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계 경제 위기의 길목에서, 마지막에 26호 경제 징조, 세계 경제 위기의 길목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여러분, 한국은, 제가, 이 경제 강의 때 많이 말씀드렸듯이, 한국은 이미 대외 무역 의존도가 100%를 넘은 나라입니다. 따라서 그 어느 나라보다도 대외 경제, 특히 글로벌 경제 위기나 어떤 환율의 혹은 뭐 오일 쇼크 같은 이런 대외 변수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우리가 주로 수출해서 이 생계를 유지하는 먹고 사는 그 수출처의 그 경제 환경에 따라서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A라는 국가에 수출을 해서 그것을 나온 돈을 우리가 먹고 산다, 국민들이. 그렇다면 만약 그 A라는 국가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위기에 있다면 말해 뭐합니까? 우리나라 제품을 수입해 줄 여력이 없게 되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수출처를 잃어버리고 그러면 동반 우리나라 역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그러면 그 나라가 누구냐? 대무역 의존도 100%를 넘겼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에 수출을 해서 그동안 먹고 살아왔나? 바로 중국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는 이 한국과 중국의 관계로 한국 경제 위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고요. 특별히 이 중국 경제가 얼마나 지금 위기에 놓여져 있는지 그것을 여러 가지 팩트가 있는 그 기사를 통해서 증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여러분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한번 봅시다. 이게 한국의 대중국 수출 비중인데요. 2010년 26.7%, 2014년에는 30%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1년에 1,000만 원을 번다. 예를 들었어요. 1,000만 원을 번다. 그걸 수출해서 번다. 그러면 그 1,000만 원 중에 300만 원은 바로 이 중국에서 벌어서 수출해서 번 돈이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약 10%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3배가 더 많은 겁니다. 절대적입니다. 예전에는요, 미국이 재채기를 하면 우리나라가 감기가 걸린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이 대미국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았는데요.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중국이 재채기를 하면 한국은 골병이 든다. 실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런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재채기를 하면 한국은 골병이 된다. 그 정도로 지금 이 중국 경제, 한국 경제가 굉장히 많이 매달려 있다. 그렇게 보셔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요. 중국 경제 위기가 오면 한국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 수출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다른 나라로 바꿀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쨌든 구조적으로 계속해서 수출 다각화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 리스크를 해제해야 되는데 피해야 되는데 아직 현재까지는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는 선진국들이 많이 몰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따라서 이렇게 중국 경제와 한국 경제가 이렇게 연동되어 있고 그리고 한국이 중국 경제에 많이 이렇게 목을 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서 중국 경제가 매우 어렵다면 결론적으로 한국은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된다. 두 번, 세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국 경제를 한번 봅시다. 중국 경제를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래프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빌 게이츠가 그래프를 자신의 트위터에 이렇게 올려놓은 건데요. 이런 겁니다. 중국인들이 최근 3년 동안 쓴 시멘트가 미국이 지난 100년 동안 쓴 시멘트 양보다 훨씬 많다는 겁니다. 중국이 3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빌 게이츠가 2014년 6월 13일 날 이걸 올렸죠. 트위터를. 그러니까 지금부터 3년이니까 10년, 11년, 12년, 14년 이렇게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그때 3년 동안 쓴 시멘트 사용량이 미국이 지난 100년 동안 썼던 시멘트 사용량보다 훨씬 많다. 4.5 기가톤, 6.6 기가톤. 엄청나죠? 엄청나죠? 여기 나와 있네요. 1901년부터 2000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엄청난 겁니다. 따라서 중국은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전 세계가 흔들거렸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전 세계의 흔들거림을, 이만큼 그래도 물론 더 속으로는 더 골마 썩었지만 어쨌든 표면적으로 이만큼 살아나게 한 것이 중국의 역할이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경제학자들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중국이 뭘로 경제를 회복시켰냐? 시멘트를 갖다 부으면서 건설 경기, 부동산 거품을 일으켜가지고 2008년 서브프라임을 어느 정도 이렇게 글로벌 세계 경제 위기를 어느 정도 이렇게 컴프라치하는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회생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2008년 서브프라임 이 사태, 글로벌 경제 위기는요, 절대로 해결된 게 아닙니다. 단지 이 중국이 시멘트를 갖다 부어버리면서 3년 동안 시멘트, 부동산 거품을 막 일으켜가지고 그에 따라서 나타난 착시 현상에 불과합니다. 실질적으로 실물 경제는요, 전혀 나아진 게 없습니다. 어쨌든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중국이 건설, 특히 부동산 경기에 거의 올인한 국가다. 한국처럼. 따라서 이 중국의 부동산이 무너지면 중국 경제도 자동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지금 중국 경제가 안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 그래프 하나만 갖고도요, 얼마든지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지금 중국의 부동산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무너지겠다가 아니고 무너지고 있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증거를 이제 기사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찬바람 몰아치는 중국 부동산 시장. 중국 부동산 경기 둔화 조짐이 아주 뚜렷하답니다. 5월 초 중국 100대 부동산 기업 중 하나인 광야 부동산의 부도설이 퍼졌다. 아시아 최대 갑부인 홍콩의 리카싱 허치슨 완포아 회장도 아들과 함께 지난해부터 중국 부동산을 대거 처분해 시장의 불안감을 더해왔다. 지금 여러분 중국 부자들이요, 중국 부동산을 다 매각하고요, 해외 부동산 매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단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중국 부동산에 심각한 위기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해외 부동산을 매입함으로써 이 중국 부동산에서, 중국 경제에서 몰아치는 어떤 위기를, 리스크를 해지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그 외 환율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 영향이 큽니다. 뭔가 이 사람들이 지금 뭔가를 느끼는 겁니다. 계속 기사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국 경제학자들도 일제히 부동산 거품 붕괴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고요. 중국 주택시장 5월의 엄동설환이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중국 전역으로 좀 확산되고 있고요. 특히 부양세대 감소로 주택 수요도 덩달아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그림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작아서 안 보일 수 있는데요. 일부 경제학자들은
부동산의 의존도가 큰 중국 부동산 시장 건물이 붕괴하면서 사막에 건립된 듯한 중국 기적의 진실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자, 경향신문 뉴스인데요. 식어가는 중국 경제, 악재 발생, 금융위기 이유체다. 왜 그렇습니까? 왜 중국 경제가 식어가고 왜 그림자 금융이 이렇게 나타납니까? 원인은 하나입니다. 부동산 붕괴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 경제가 식어가고 있는 겁니다. 중국 도시 주택 공실률이 20%를 넘었습니다. 제가 이따가 여러분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중국 지금 빈집이 6,400만 호가 있답니다. 6,400만 호. 중국 인구가 물론 많죠. 그러나 여러분 중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요. 이 농민공들이 이 수도권 쪽으로 나오면서 그 개발이 계속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중국 경제가 지금 성장률이 자꾸 둔화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이 잘 돌아가야지 중국 경제도 활성화가 되는데 지금 거기서 막혀있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돼요. 중국 경제 성장률이 지금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폭 둔화되어 있습니다. 상당폭 둔화된다면 농민공들이 이 밖으로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 계속 줄어든다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농민공들이 도시로 가겠습니까? 지금 중국 경제는요, 농민공들이 농사짓는 이런 사람들이 도시로 가서 일자리를 얻어야지만, 그래야지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경제 구조입니다. 근데 지금 중국 도시 주택 공실률이 20%를 넘었다. 6,400만 호가 공실이다. 그리고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이것은요, 대단히 위험한, 지금 중국 경제가 대단히 위험한 그런 위기 안에, 그 진앙지 안에 지금 들어가 있다. 그렇게 보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중국 신한재경 대가정금융조사연구센터는 최근 주택시장 보고서에서 지난해 중국의 도시지역 주택 공실률을 22.4%로 집계했다고 신화망이 11일 전했습니다. 중국 신문이 그렇게 보도한 겁니다. 그림자 금융, 부동산 폭락 시 중국 경제 흔들거린다. 그럴 수밖에 없죠. 3년 동안의 시멘트 사용량이 미국이 100년 동안 쓴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인데 당연히 부동산이 폭락하면 중국 경제가 흔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국 경제가 흔들거리면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 수출처를 잃어버리면 대한민국도 동반 무너집니다. 여러분 중국 경제가 한번 넘어지면 재기하기 힘들 것이다. 이 사진에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부동산 관련 산업이 휘청거리면서 3에서 5개월 안에 줄도산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AFP 통신이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국 경제가 한번 넘어지면요. 재기가 힘듭니다. 아시겠지만 부동산 거품은요. 꺼지면 재기가 힘든 겁니다. 일본 보시면 압니다. 일본 보시면. 자, 대도시로 번지는 중국 부동산 버블의 암은 폭등하던 집값 하락세, 신규 분양을 감소하고 전문가 버블 붕괴 시 중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항저우, 난징, 창저우 등 2, 3선 도시에 이어 최근 베이징, 광저우 등 1선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버블 붕괴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자, 중국 부동산 황금기가 끝났답니다.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당연히 공급 과잉이 될 수밖에 없죠. 3년 동안 그렇게 많은 시멘트를 갖다 부었는데 당연히 공급 과잉일 수밖에 없죠.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인 왕커 부동산이 중국 부동산 시장의 황금기가 끝났다고 선언했다. 거품 꺼지는 집값, 중국 부동산 정책, 긴축서 완화로 돌아서나. 여기 이렇게 헤드라인 밑에 이런 보이시죠? 분양 매출 급감에
부동산 업체 디폴트 도미노 현실화. 정부선 안정대책 쏟아내며 버블 붕괴 속도 조절 나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부동산 붕괴는요, 나라님도 못 막습니다. 이거는 못 막습니다. 소득 증가 속도가 부동산 가격 상승 속도보다 빨라. 금융위기로 이어지지 않을 것 반반 목소리 높은데요. 아닙니다. 중국의 무슨 소득이 지금 증가되고 있습니까? 이건 이렇게 반박하는 목소리 자체가 웃기는 겁니다. 중국이 여러분 어떻게 거의 99대 1입니다. 자, 우리 복교 성도님들이 약 50분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50분 전체가 갖고 있는 돈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그 중에 두세 명이요. 그 1000만 원 중에 900만 원, 950만 원을 갖고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게 양극화가 심한 나라가, 정말 넘버원 양극화가 심한 나라가 중국인데, 무슨 소득 증가 속도가 부동산 가격 상승 속도보다 빨라서 금융위기가 괜찮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진짜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안정시켜서 뭐 하려고요? 거짓 안심시켜서 뭐 하려고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영상일 텐데요. 6,400만 호가 공실이라는 것을 외국 다큐멘터리가 고발한 그런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These are satellite images of one of China's newest cities. A sprawling urban centre, complete with public buildings, hotels and apartment blocks. And this is the view from the ground. 11 a.m. on a Thursday morning and Zhengzhou CBD is deserted. Shops unoccupied, hundreds of apartments uninhabited. All the shops in this mall are empty. Not that that worries the government, because they're simply more concerned with maintaining economic growth. And one way of achieving that is building cities like this one. The big question, though, is how much longer all these shops and properties can remain vacant. But all around me, the construction of this metropolis goes on. And here, in the southern city of Dongguan, yet another example. This is the South China Mall. Toy shop owner Tian Yao Gao is doing his best to keep his spirits up. But it's already after 2 p.m. and he's yet to serve a single customer. Do you get very lonely in here? 嚟呢邊看鋪咧係有啲無聊喎，客人太少啦。 But then slow days are what he's used to. When was the last time you sold something? 琴日啊，琴日都有買一個，有時幾日都有嘅，兩日都有。His shop is a rare sight in the Great Mall. The majority of this vast shopping centre remains as empty as it did when it opened 6 years ago. Back then, developers boasted that it would become the world's biggest shopping mall. With plans for 1,500 shops that would attract 70,000 shoppers a day, the mall was heralded by the New York Times as proof of China's astonishing new consumer culture. But today, the not-so-great Mall of China, as it's now known, is a glaring indication that this consumer culture has been grossly overestimated.
gondola ride through the mall lasts 20 minutes and takes you past an unsettling and almost unending vista of emptiness. For the few workers kept on to maintain this vast and now eerie complex, it's boring and lonely work. And already there are signs of creeping neglect. Even filming an empty shopping mall is a sensitive issue in China. Police arrived and ordered us out. But the mall is so vast, it was easy to slip back in unnoticed. And just like in the city of Zhangzhou, building goes on. Despite repeated requests, the mall's management refused to talk to Dateline. But Tian Yao Gao wonders if the mall may become another victim of the government's obsession with big infrastructure projects. Do you think the South China Mall will still be around in 5 years' time? 咁樣好難講喎。如果過咗，明年睇下點樣咯。自己感覺。感覺睇下佢話二樓已經租出去啦，如果二樓租得出去，有人嚟嘅話，就有機會啦。冇人嚟就冇機會啦。We're on our way to another new city, Daya Bay, a 3-hour drive from the not-so-great mall. As you enter the city, the touts pounce, and a well-rehearsed sales pitch begins. 还一点吧，你就2分钟，你也有得大。我们还有楼盘，还有到3个，到时候那个5月份还有一个楼盘在市中心那里，市中心那里还有楼盘。推来推去就只有推这里。Daya Bay is a city carved out of agricultural land and designed for 12 million people. That ambitious forecast, though, appears to be wildly out of kilter with reality. Because, according to even China's state-controlled media, 70% of these new units remain unoccupied. Is China experiencing a property bubble? Absolutely. A property bubble like which I don't think we've ever seen. Bigger than the one in the United States? Yes, I think it'll make the United States pale into comparison. It's said that there's around 64 million empty apartments in China, and that's been 64 million. 64 million. Gillam Tulloch is a Hong Kong-based analyst who's been investigating China's residential and commercial real estate market. He maintains that there's massive oversupply and overvaluation of properties right across China. It's essentially the modern equivalent of building pyramids. It doesn't really add to the betterment of people's lives, but all it does is it promotes GDP growth. And maintaining economic growth is the government's #1 priority. It's basically happening because China is a command economy, and the Chinese government can basically dictate where resources are spent. And so, if the order goes out to build, local governments build. That's right. If the central government sets a GDP target, they have to meet that target, and the easiest way to do it is just to build. Isn't all this construction a good thing? It's creating jobs, it's getting the economy moving. That's good, isn't it? Yes, but people forget that it's not the quantity of GDP that matters, it's the quality of GDP, and essentially they're just building stuff for which there's no demand. And ultimately that means they're creating a large problem in the future. Prices for units here range from $70,000 to $100,000, a fortune in a country where the average worker's annual wage is around $6,000. But units here are selling, the vast majority as investment properties whose owners live in other parts of China. The agent bundled this prospective buyer away before we could talk to her. You've come here today, you've had a look around. What was your impression? It's pretty alarming. It's incredibly interesting. I don't think there are many places in the world like this. I mean, we've seen empty apartments, empty condominium projects. Do you imagine any of these apartments will be occupied in 5 years? I
think the occupancy rate in 5 years will still be about 25%. But, you know, if they bring the prices down to close to zero, I'm sure some people will move in. Well, here's the thing. You've got millions of Chinese who, like people anywhere else, dream of owning a home. And they can't. That's right, these are far too expensive for them. Millions of expensive empty homes and millions of Chinese who can't afford to live in them. 자, 보셨듯이 중국 전역에 6,400만 호가 공실이라고 합니다. 자, 이 중국 경제가 위기다, 특별히 중국 부동산이 위기다 라고 제가 기사를 많이 썼지요. 그걸 보고 어떤 분들은 중국이 인구가 많은데 6,400만 호 혹은 뭐 공실이 많은 게 뭐가 문제냐, 그렇게 항변하는 분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거듭 반복하지만요, 인구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 인구가 이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 만한 돈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까 보셨지만 아파트가 10만 달러입니다. 일반인들 월급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중국인들이. 따라서 인구가 많아도 중국처럼 부익부 빈익빈이 심각한 이 불평등 양극화가 심한 나라에서는요, 그들에게 아파트는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가 많아도 말입니다. 따라서 인구가 많기 때문에 아파트 공실이 있어도 괜찮아.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그건 경제를 잘 모르시는 겁니다. 중국 경제, 중국인들의 소득은 아파트를 살 여력이 없습니다. 여력이 없습니다. 자, 보셨듯이 제가 왜 중국이 지금 위험한지를 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까? 중국 걱정하는 겁니까? 물론 중국 걱정하는 거죠. 그러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제1 수출처가 바로 이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이 지금 이 모양 요 꼴로 지금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중국이 무너지기를 기다릴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 역시 부동산으로 지금 망조가 들었습니다. 자, 잠시 한국경제 부동산의 현실을, 맨 얼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부동산 114는 지난 7월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 16,134개 단지 총 716만 8,941가구. 지금은 이게 조금 된 건데요. 지금 2014년 기준으로 이 아파트가 850만 호 정도, 850만 가구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총은 거의 대한민국 집값의 거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 2,000조거든요. 시총이. 여기 보면 1,924조 2,347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약 2,000조 정도 시총이 대한민국 전체 아파트의 자산이고요. 대한민국 집값의 거의 다가 아파트가 거의 다 핵심으로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대한민국 집값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이 2,000조의 시총이 갖고 있는 이 아파트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전국의 아파트, 약 900만 호 정도, 900만 가구 정도 되는 이 아파트, 그 시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의 34.3%, 약 660조 원, 서울 아파트 가격이. 경기가 한 576조 원, 그리고 인천이 107조 원, 그래서 수도권에만 약 70%, 대한민국 집값의 7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나머지가 부산, 6.5%, 대구 4.3%,
경남 74조 원 3.9%, 대전 54조 원 2.8%. 굉장히 미미합니다. 굉장히 미미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금 이 언론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속이고 있냐면요. 수도권 가격이 떨어진다. 그것과 동시에 그러나 그 지방의 아파트 가격은 오르고 있다라고 말하면서요. 지방은 오르니까 뭐 수도권 좀 떨어져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지금 물타기식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낚이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낚여가지고 야 아파트 이거 뭐 그럭저럭 괜찮은가 보다라고 해서 덥석 대출받아 사버리면 큰일 납니다. 큰 코 다칩니다. 여러분 수도권 떨어지면 아파트는 그냥 다 떨어지는 겁니다. 지방 올라봤자 부산, 대구, 경남, 대전 올라봤자 수도권에 비하면 너무나 미미한 서로 지방이 따따블로 올라도 전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난다고 말할 수 없고요. 서로 또한 부산이나 이런 그 지방에서 이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고 해도요. 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그 얘기하려면 되게 오래 여러 가지를 얘기해야 되니까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시 따로 주제를 따로 떼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기만 집중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대한민국 집값의 절대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아파트. 근데 그 아파트를 구분해서 봤더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수도권에서도 특별히 이 버블7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이 버블7에 이 아파트 가격이 더욱더 집중되어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는 없다. 그 중에서 특히 버블7이 하락하면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는 없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출 분석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이게 2006년부터 2010년도까지 주택 대출액 그리고 수도권 비중을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자, 2007년부터 2010년 그리고 지금은 더 심하죠. 이명박 정권 때 엄청나게 빚 많이 지게 했습니다. 박근혜 정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자료가 2010년 거를 제가 가져와서 좀 죄송하긴 한데요. 이거에 줄지 않았다. 훨씬 더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 그래프를 보세요. 우상향인데요. 수도권 비중을 보세요. 수도권도 우상향입니다. 따라서 이 집을 사기 위해서, 특히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그 주택담보대출을 누가 다 받았냐?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받았다는 겁니다. 주택대출의 대부분은 수도권이 산 것이다. 따라서 하우스 푸어도요. 수도권이 제일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빚진 게 지금 다 부메랑으로 돌아온 거거든요. 지금. 예. 수도권에서 이처럼 대출이 많은 이유는 다 아파트 사려고 대출 받은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제 대출로 아파트를 살 사람은 다 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DTI라는 게 있고요. LTV라는 게 있습니다. DTI는 쉽게 말해서 너 얼마 버니? 너 지금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야? 이렇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총 재산에 비례해 가지고 그 수입에 비례해 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1000만 원이 있다. 1000만 원을 번다. 그러면 500만 원까지만 대출 받을 수 있어. 은행에서 딱딱 두드려 가지고 500만 원 다 받았는데요. 그럼 이제 더 이상 대출 안 해줘요. 이게 DTI입니다. LTV는 뭐냐?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있죠. 그 집을 가치로 해가지고 집이 얼마짜리야? 예를 들어 3억짜리다 집이. 그러면 3억에 얼마까지만 대출이 되도록 하는 거. 이게 DTI 그리고 LTV인데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부동산을 띄우기 위해서 DTI를 규제를 풀겠다. 기존에 50%였으면 막 70%, 80%까지 풀겠다. LTV를 풀겠다. 예전엔 집값의 70%만 대출을 해줬으면 집값의 막 90%까지 대출을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부동산을 띄우겠다. 지금 정부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여러분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속된 말로 이빠이 대출 받은 겁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끌었을 만큼 다 대출을 끌어서 집을 다 산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그런 겁니다. 이 DTI나 LTV를 풀어서 또 다른 빚을 만들어야지만 집을 살 수 있겠다라고 정부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사람들이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정말 최대한도로 이빠이가 일본 말인가요? 아, 죄송합니다. 풀로 왕창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전목더니까지 다 쥐어짜서 지금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겁니다. 부동산에 몰빵해버린 겁니다. 즉, 살 사람은 집을 살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이게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를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가난하니까요. 제가 1년에 2천만 원도 못 버는데 예를 들어서 집이 재산도 가진 것도 없어요. 통장에 몇백만 원밖에 없어요. 수입도 없고 통장에 재산도 없어요. 근데 집값은 아파트 가격은 막 3억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대출받아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일단 DTI도 안 되고요. LTV도 안 되고요. 다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다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하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겁니다. 저처럼 아예 없는 사람은요, 꿈도 못 꾸는 겁니다. 대출 받을 생각도 없는 거. 대출 받으면 뭐합니까? 집이 3억인데 기껏 받아봐야 2천만 원 나오는데. 그러므로 정말 아파트나 어떤 집이나 이런 거를 살 실수요자들은 이미 대출을 정말 풀로 다 받아서 살 사람은 다 샀다. 집을 살 사람은 다 샀다. 그 뜻을 얘기한 겁니다. 자, 집을 살 사람은 집을 다 샀다.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더 이상 신규로 집을 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신규로 집을 살 사람이 없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집값은 이제 떨어질 방향성밖에 안 남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가 떨어지면 안 되냐? 수도권 집값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어요. 거기도 수도권에 지금 몰빵돼 있다고요.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고, 시총이. 아파트 가격이 수도권에 집중 70%가 돼 있어요. 전국 아파트 값에. 근데 이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 자산의 70%가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정부가 무슨 정책을 펴고 있습니까?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인구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고요. 행정기관들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지역이 계속해서 새로운 아파트를 때려 짓고 있습니다. 미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이게 진짜 이걸 보고서 막 돌아버리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걸 지금 저렇게 정책을 펴면 안 되는데, 막 속에서 막 도는 겁니다, 이게. 불 보듯이 뻔한데, 수도권 계속 더 이상 수요가 없는 사람들인데 수도권에 계속 아파트를 새로 짓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지, 이거? 그냥 대한민국 경제를 말아먹겠다는 건가, 지금?
고작 대한민국 정부가 생각해내는 것이 DTI, LTV 풀어서 빚 더 지게 해서 부동산 가격 거품 일으키게 하자는 게 도대체 이게 경제부 장관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겠다고 말하는 건가? 아, 정말 끔찍한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이 부동산 경제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실수요자들은 이미 대출까지 받아서 살 사람들은 자기 돈 있어 산 사람, 그리고 자기 돈은 조금 있는데 대출만 조금 받으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 어쨌든 이런 실수요자들은 이미 대출을 받아 살 사람들은 다 샀다. 수요는 없다. 이제 더 이상 없다라고 말해야 된다. DTI 풀고 LTV 풀어서 부동산을 부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수요자는 살 사람은 다 샀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수요층이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공급은 계속하고 있고 수도권 인구는 계속 지방으로 빼고 있고 수도권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게 하고 있다. 그러면 남는 것은 뭡니까? 수요는 없어요. 아파트도 여러분 상품입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책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수요는 정체됐고 더 이상 신규 수요가 늘지 않은 상황에서 공급만 계속 공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수도권 아파트가. 수도권 아파트가 어떻게 될까요? 완전 폭락하는 겁니다. 완전 폭락하는 겁니다. 완전 폭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 절대 다수가 하우스포로 내몰리게 됩니다. 대한민국 절대 다수가 하우스포로 내몰리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 경제는 쑥대밭이 됩니다. 쑥대밭이 됩니다. 말이 뭐합니까? 말이 뭐합니까? 하우스푸어가 무슨 소비를 한단 말입니까? 자영업자들, 여러분 자영업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국민들이 뭘 사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빵집에 가서 빵을 사 먹든지 뭐 닭을 먹든지 뭐 호프집을 가든지 뭐 술 먹는 사람들 일반인들은 호프집 가서 이렇게 해야죠. 자영업 호프집이 많으니까요. 이런 걸 안 하는, 이런 걸 못, 하우스프로가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은행이 이자 갚기 버거운데. 그러니까 자영업이 지금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점 가서 밥을 안 먹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이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가, 아파트 가격 하락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 일반 아파트 매매가 35개월 연속 하락세. 수도권 아파트값 12주 연속 하락세. 분양시장마저 얼어붙어 아파트 미분양 9개월 만에 증가. 수도권은 심각. 여러분 아파트 분양이요 수도권이 심각합니다. 분양이 안 됩니다. 수도권에서 아파트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살 사람들은요. 정말 대출까지 뽑아가지고 풀로요. 다 샀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수도권에서 분양이 된다는 말입니까? 분양 안 됩니다. 수도권 아파트. 분양 안 됩니다. 분양 안 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분양 안 됩니다. 수도권. 저는 개인적으로 DTI 규제 풀고 LTV 규제 풀어도요. 그래도요. 부동산 경기 안 살아납니다. 왜냐? 살 사람 다 샀는데 그거 좀 더 규제 푼다고 신규 수요가 나타나면 얼마나 나타나겠습니까? 이미 살 사람 다 샀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는 겁니다. 오히려 빚만, 가계부채만 더 증폭시킬 겁니다. 여러분, 왜 제가 그 DTI 규제를 완화하고 LTV를 완화하면 왜 가계부채가 심화된다고 말씀드리는 거냐면요. 자, 지금 정부는 DTI와 그리고 LTV를 완화해서 그 규제를 완화해서 빚을 더 지게 해서 새로운 아파트 시장 이 신규 수요를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효과는 없이요. 오히려 LTV나 DTV를 완화하면 기존에 어떤 사람들이 생활비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쓰던가 아니면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어떤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업적으로 돈을 더 끌어다가 집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좀 더 나온다니까 그거 하다가
사업하고 이런 식으로 개인적인 어떤 것을 일상생활을 하는데 돈을 빌려 쓰는 그렇게 가계부채만 심화되죠. 절대로 아파트 가격이 집값이 오르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럴 겁니다. 반드시 죄송합니다. 거반 그럴 겁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버블7의 굴욕을 보십시오. 분당의 굴욕. 아파트 값이 광교에도 밀렸다. 여러분, 분당은 버블7의 중심지였습니다. 근데 이 분당이 아파트 가격이요, 아주 똥값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버블7 지역 아파트 가격 얼마나 떨어졌나? 2007년 대비 실거래가인데요. 40평대는 34% 하락했고요. 30평대는 35% 하락, 20평대는 35% 하락했습니다. 장난이 아닌 겁니다. 장난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평균 대출액이 20평대는 1억 1,300만원, 30평대는 2억원, 40평대는 3억 4천만원. 와, 끔찍한 겁니다. 여러분, LTV가 지금 적용되는 시점에서 집값이 하락하면요, 은행에서 추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이자를 더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말 죽어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버블7 평균 매매가 추이입니다. 2007년 고점 찍은 다음에요, 계속해서 우하향 내려가고 있습니다. 집값이 계속 폭락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부동산의 중심은 아파트며 그 아파트는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수도권에서도 중심은 단연코 버블7이 이끌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은 그 거품은 버블7이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버블7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수도권 아파트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 중심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고, 그 중심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부동산이 무너지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뜻과 동의합니다. 이런 상황에 가계부채는 이미 천조를 넘어서 폭발 직전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중심 부동산이 무너지고 있는데 아직도 한국 경제가 지금도 많이 어렵지만 그래도 어쨌든 표면적으로 심각하게 무너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이유는 뭐냐?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제가 2번, 3번, 4번, 10번, 100만 번 강조합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지 않고 있는, 표면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단 하나의 이유는 저금리 때문입니다. 은행에 납부해야 될 그 이자가 적기 때문에 그나마 사람들이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근근히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근근히 이자를 내면서 버티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만약 금리가 오른다면 이제 한국 경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파국을, 절체절명의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경제 파국이 일어나는 날이 바로 금리가 뛰는 날입니다. 금리가 뛰는 날입니다. 그러나 다음의 기사를 보십시오. 신흥국의 금리 인상, 한국은 어찌되나. 미국도 금리 인상설, 이르면 내년 1분기. 미 조기 금리 인상 전망, 월가서 빠르게 확산. 플러서 총재, 금리 인상 시기 앞당겨요. 블러드 총재, 연준 내년 1분기 기준금리 인상. 옐런, 지금 FRB 의장이죠. 미 경제 낙관, 필요시 금리 인상 가능. 미 FOMC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 제기돼. 얼라이언스 번스틴, 옐런 조기 금리 인상 시사 전망. 미 물가 꿈틀, 금리 인상론. 뉴질랜드 기준금리 3.25% 인상, 올 들어 세 번째. 빈지 윌리엄스 목사. 연준 주요 정책 변화, 금리는 상승.
금리 오를 날이 가까워진다. 하우스퍼들 곡소리 조심. 미 연준 기준금리 조기 인상론 솔솔. 미 고용호조 패드 금리론이 강화될 듯. 금리는 결국 오른다. 캔자스 여는 총재 연준 금리 인상 서둘러요. 금리 인상 공포시대 온다. CNBC. 이주열 총재 하반기 금리 인상 카드 꺼내놔. 하반기 금리 인상을 대비하자. 한국은행 금통위 수출 고용 호조 금리 기본 인상 금리 기본 방향은 인상. 금리 인상이 괴물에 날아도 국민도 모두 먹힌다. 금리 곧 오릅니다. 반드시 대출을 갖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준금리 인상 별것 아니야. 그냥 재앙일 뿐. 기준금리 인상 시 자산버블 붕괴 가능성. 금통위 기준금리 인상 준비하라. 이처럼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언론이 그리고 뉴월드 오더가 그리고 정부가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금리가 오를 것이다 라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시그널 보내는 겁니다. 금리는 오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언제 얼만큼이 오를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면 한국은 파국입니다. 절대 대출받지 마십시오. 목에 칼이 들어와 대출받지 마십시오. 고정금리요? 고정금리도 오릅니다. 여러분 약관 잘 보십시오. 고정금리도 어떤 특정한 목적하에서는 금리가 오른다라고 약관에 되어 있습니다. 고정금리 믿고 있다 피봅니다. 피바가지 씁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대출은 안 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 이제 미국이요. 금리 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그널을 보내면서. 이제 미국이 양적 완화 때 금리를 올렸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1994년 때, 2004년 때 이렇게 금리를 올렸는데요. 먼저 여러분 1994년 때 1년 동안 5차례에 걸쳐서 연 3%에서 6%로 3% 금리 인상했습니다. 그때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남미 지역 주가가 1년 만에 고점 대비 50% 폭락했고요. 미국 채권 시장이 폭락했고요. 이때 채권 시장 대학살이란 단어까지 나왔고요. 2년 뒤 아시아 이머징 국가에서 영향을 받았고 한국 외환위기가 촉발됐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자 1994년 때 그 계기가 됐습니다. 2004년 때는요. 물론 충분한 시그널을 줬습니다. 금리가 4.25% 올렸는데요. 그때는 대부분의 국가가 이 금리 상승 여파를 원활히 흡수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미국 금리가 올라도 2004년은 경기가 좋았을 때입니다. 글로벌 경기가 아주 호황세였을 때입니다. 미국, 중국, 유럽 굉장히 경제가 성장세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의 금리가 오른 것을 대단히 이렇게 흡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 여파 없이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지금을 봅시다. 이제 2014년 출구 전략이 예고되고 있는데요. 미국 금리가 이제 오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글로벌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무방비 상태가 아니고요. 1994년 때는 그래도 경제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무방비 상태에 두드러 맞아가지고 이렇게 외환위기가 촉발된 건데요. 지금은 무방비 상태 따위가 아니고요. 그냥 환자 수준입니다. 환자. 글로벌 경기가 지금은 무방비 상태가 아니고 환자 수준이니까요. 오죽하면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모든 이 글로벌 리더 국가들이요. 자기네가 살겠다고 지금 금리를 내리면서 이 통화전쟁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 경기가 불투명하고 지금 매우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상태에서 무방비 상태도 아니고 그거보다 훨씬 더 밑에 있는 이 상태에서 금리가 뛴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물음표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겁니다.
자, 달러 강세가 될 때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멕시코 외환위기 있었고요. 브라질 외환위기 있었고요. 1차 달러 강세 때 그랬고요. 자, 2차 달러 강세 때요. 우리나라 IMF 맞았습니다. 러시아는요. 모라토리움을 선언했습니다. 모라토리움은 그냥 파산과 비슷한 겁니다. 지불 유예라고 하는데요. 돈 그냥 나중에 갚을게 좀 봐줘. 이게 모라토리움입니다. 파산은 그냥 안 갚을 거야. 배짜 버릴 거야. 이게 파산 저거고요. 러시아는 실제로 파산을 선언했었죠. 어쨌든 이처럼 과거 역사를 봤을 때 달러가 강세가 되면 그러면 신흥국들 우리나라 같은 이런 약한 국가들은 외환 위기를 맞게 됩니다.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달러가 강세가 된다는 것은요.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는 뜻입니다. 자, 강세, 약세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이 개념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많아요. 그럼 여러분 가정은 강한 거죠. 자녀가 100명 있는 사람하고 자녀가 10명 있는 사람 두 집안이 싸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가 100명 있는 사람이 훨씬 더 강합니다. 이것과 같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전 세계에 이게 나가 있던 아이들들이 이 가장의 아이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미국이 금리를 오른다는 뜻은 아버지가 부르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들 이리 와라. 그럼 걔네들이 전 세계에 나가 있던 아이들이 나갔을 때는 이 가정이 약화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불러요. 얘들 이리 와라. 그러면 아이들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1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이 세지는 거예요. 이게 그거 같습니다. 지금 시중에 이 저금리 때문에 이 미국 달러가 저금리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이 캐리 트레이드, 미국의 저금리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 다른 신흥국 이자 많이 주는데 이렇게 투자를 했단 말입니다. 이제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아버지가 부르는 겁니다. 얘들아, 이리 와라. 다시 이리 와라. 그래서 전 세계에 나가 있던 달러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미국이 강해지는. 미국 달러가 강해지는. 물론 표면적으로 강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달러는 쓰레기가 돼가는 거죠.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달러가 다른 나라에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달러가 강세가 됩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약소국들,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은요, 외환위기 맞습니다.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 이제 2014년 미국이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데 미국이 다시 얘들아 달러 이리 다시 와라 이러고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제2의 IMF? 아니요. 여러분 IMF 우리나라가 IMF 맞을 때 저축률이 어땠습니까? 막 30까지는 안 갔나? 어쨌든 막 20%가 넘는 저축률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저축률 2.3%입니다. 지금 IMF와 같은 똑같은 위기를 맞으면요. 대한민국은 그냥 쑥대밭 돼버립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그냥 쑥대밭 돼버립니다. 가계부채 그때 1000조였나요? 가계부채 그렇게 안 많았습니다. 예금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우리나라가 1998년 외환위기 맞을 때랑 지금 2014년 우리나라 국민들의 경제 상황은요. 완전 다릅니다. 완전 다릅니다. 지금 외환위기 맞으면 끝장납니다. 끝장납니다. 대한민국 절대 다수는 다 거지됩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거의 거지됩니다. 근데 문제는 과거 사례를 비춰봤을 때 지금 시대에 미국이 출구 전략을 하면서 금리를 올리면 지금처럼 아주 매우 글로벌 경기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나라가 받게 될 그 충격파, 1000조, 그리고 수도권 버블 붕괴, 가계부채 1000조, 수도권 버블 붕괴, 기업 부채 엄청나고, 그 정부 부채 엄청나고, 그저 빚더미에 놓여있는 이 나라, 성장 동력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정말 하나도 없는,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삼성전자 하나에 지금 의존해서, 스마트폰 하나에 의존해서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요. 과연 미국이 금리를 올렸을 때 어떤 파국이 우리나라에 닥치게 될지 정말 끔찍합니다. 끔찍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다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지금 이 상황에서 나타났듯이 수출 대무역 의존도 100% 넘는 수출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우리를 먹여 살렸던 중국이 휘청거리고 있으면서 더 이상 그 수출이 위기에 와 있고, 나아가 우리나라도 중국처럼 부동산에 몰빵을 했었는데 그 부동산이 지금 거의 망조가 들었고, 그리고 앞으로 이 망조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망하지 않고 근근히 버티고 살았던 것은 그 이유는 저금리 때문인데,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과거 미국이 금리를 올렸을 때 약소국들은 외환위기를 맞고 무너지고 러시아는 파산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데, 과연 지금 글로벌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 각국 주요국들이 통화 전쟁을 해야 될 정도로 그 글로벌 경기가 안 좋은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천조, 기업부채도 엄청나고 정부 부채도 엄청나고 빚더미인 이 나라, 저축률이 2.3%밖에 안 되는 허약한 이런, 가진 거라고는 딸랑 스마트폰 하나밖에 없는 이런 허약한 나라가 과연 금리가 어느 정도 얼마만큼 뛸지는 모르겠지만 약간의 금리 상승에도 얼마나 우리가 버틸 수 있을런지, 한국 경제가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런지 심히 두렵기까지 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셨듯이 이제 경제 붕괴는 곧 우리에게 들이닥치게 될, 세계 경제 붕괴가 이렇게 임박해 있는, 이렇게 나타나는 것과 어제 여러분이 보셨던 짐승의 표현 베리칩이 열리려고 하는 그 시점과, 또 여러분들이 주일날 들으셨던 이 자연의 징조를 통해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이 원전 사고, 생선 한 마리만 먹어도 암이 걸려버릴 수 있는 이런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런 시대,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보면 무엇이 하나 보입니다. 무엇이 하나 보입니다. 이것을 보셔야만 합니다. 보지 못하면 당신은 장님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것이 아니고선 지금 되어지는 현상들을 설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이 열리려고 합니다. 창세 이전에도 창세 이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그 대재앙이 이 시대에 떨어지려고, 나타나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이때 성도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돈 벌러 나갈까요? 금사로 나갈까요? 유학할까요? 삼성전자 취직할까요? 오직 기도와 말씀하셔야 됩니다. 시간 나면 기도하시고, 시간 나면 말씀 보시고, 미친 듯이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꼭 붙어 있어야지만 이 엄청난 환난에서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없습니다. 희망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회복의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또 미친 듯이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게 유일한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하나님, 마지막에 지금 26호를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경제 붕괴,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것이 절대로 극단적이지 않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추산한 것이라는 것을 저들이 깨닫게 하옵시고,
그리고 어제 들었던 베리칙과 그리고 주일날 우리가 공부하였던 원전을 통한 자연 붕괴, 자연의 파괴,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너무나 인접한 발자국 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고 있다는 것을 이 시간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이제 곧 창세 이전에도 창세 이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그 엄청난 대환란이 열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환란에서 건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들림받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그런 기도와 말씀의 사람으로 온전히 거듭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